도시의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반짝였다. 화려한 명품 매장들이 밤의 불빛 아래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쇼윈도 안 정교한 드레스 하나가 한가운데 전시되어 수많은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매장 안에서는 판매원 로레나가 디스플레이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있었다. 그는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얼굴에는 전문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로레나가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쇼윈도 밖에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고개를 드니 남루한 차림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고 수염은 헝클어져 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는 쇼윈도 안에 드레스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빛에는 절망과 갈망이 어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제 이름은 마우로입니다. 75살입니다. 마우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정말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음식 조금만이라도. 로레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문 앞으로 나가 마우로의 시선을 가로막았다. 그는 마우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쉼터가 아닙니다. 저희는 고급 패션 매장이고 귀한 고객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우로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 반응에 이미 익숙해진 듯했다. 그는 다시 간청했다. 부인, 방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배를 채울 음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가능하다면 일자리라도. 저도 예전엔 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로레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마우로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천천히 돌아섰다. 화려한 쇼윈도 불빛 아래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매 걸음마다 온 힘을 쏟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굴의 의지가 솟아올랐다.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을 것이다. 로레나는 재빨리 매장 안으로 돌아가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다시 조정하며 방금 전의 상황에서 느낀 희미한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었다. 매장 이미지가 제일 중요해. 이런 일로 고객 경험을 해칠 순 없어. 밤바람이 거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패션 매장 앞 네온 사인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쇼윈도 안마네킹은 말없이 서서 마치 이 도시의 바쁨과 무관심을 차갑게 바라보는 듯했다. 로레나는 매장 문을 잠그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런데 계산대 옆에서 그는 반듯하게 접힌 쪽지를 발견했다. 종이는 살짝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누군가 일부러 두고 간 것 같았다. 로레나는 몸을 굽혀 쪽지를 주워들었다. 편지의 첫머리는 글씨가 휘갈겨 쓰여 있었는데 분명 나이 든 사람의 손길이었다. 친애하는 낯선 이에게. 이 편지를 누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마우로이고 75살입니다. 저는 예전에 안정적인 직장과 따뜻한 집,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 브렌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고로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로레나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그는 쇼윈도 앞에 서서 불빛에 비추어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다. 편지에는 마우로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엔지니어였고 여러 도시의 랜드마크 건설을 담당했었다. 그의 삶은
활력과 성취감으로 가득했고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넘쳤다. 그는 여동생 브렌다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화재로 그의 집은 잿더미가 되었고 힘들게 모은 재산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위기로 회사가 도산하면서 마우로는 직장을 잃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거리로 나앉게 된 그는 결국 집 없는 노인이 되었다. 이제 저는 남은 음식이나 구걸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언젠가 여동생을 다시 만나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지켜주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로레나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편지 속 이야기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자신이 내쫓았던 그 노인에게 이토록 빛나는 과거와 무거운 운명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마우로의 구부정한 뒷모습과 갈망과 무력감이 서린 눈빛을 떠올렸다.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한 짓이 옳았을까? 그는 단지 도움을 청했을 뿐인데 넌 그를 내쫓았어. 집에 돌아온 로레나는 소파에 앉아 여전히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내면은 끊임없이 갈등했다. 나는 단지 매장 이미지를 지키려 했을 뿐이야.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그는 정말 그냥 노숙자인 걸까? 그는 한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를 떠올렸다.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타인의 차가운 시선에 무력감을 느꼈던 적이 많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깊은 밤, 로레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도시의 노숙자 쉼터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마우로가 쉽게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마우로를 찾아야 했다. 자신의 무관심에 대한 속죄를 위해. 마우로 씨.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사과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날이 밝자 로레나는 일찍 일어나 마우로의 편지와 간소한 음식을 챙겨 그를 찾아 나섰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차량들의 소음이 거리의 작은 소리들을 모두 덮어버렸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행인들 속에서 익숙한 모습을 찾으려 했었다. 로레나는 먼저 명품 매장 근처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마우로를 마지막으로 본 장소였다. 골목에는 몇몇 노숙자들이 모여 폐지를 이용해 만든 간이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관심이 가득했다. 혹시 마우로라는 노인분을 보셨나요? 로레나는 편지에서 오려낸 마우로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다. 노숙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마우로, 그 하얀 수염 노인 말인가? 본 것 같기도 한데. 며칠 전에 북쪽 성당에 갔었어. 추위를 피하려고. 고맙습니다. 로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성당을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성당에 도착한 로레나는 무거운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긴 의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마우로라는 노인분을 보신 분 계신가요? 75살이고 머리가 하얗고 편지 쓰는 걸 좋아하세요. 성경을 정리하던 수녀 한 명이 다가왔다. 아, 마우로 씨 말이군요. 며칠 전에 왔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그날 밤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로레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수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열심히 기억을 더듬었다. 많이 지쳤지만 유일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브렌다라는 분을. 맞아요. 로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녀의 대답에 그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다. 마우로의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당을 나선 로레나는 계속 마우로를 찾아다녔다. 길 모퉁이에서 차가워진 커피를 든 채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로레나는 몸을 낮춰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 마우로라는 노인분을 아시나요? 이 근처에서 지내실 것 같은데.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흐릿했지만 경계심이 느껴졌다. 마우로 그 불쌍한 노인네 말이지. 늘 여동생 브렌다 얘기를 하더군. 근데 며칠 전에 동쪽 공사장으로 가는 걸 봤어. 거기서 고철 주워 팔아서 돈 번다고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로레나는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고철을 주워 생계를 유지한다니. 그는 깊은 죄책감과 함께 마우로를 찾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해질 무렵 로레나는 드디어 폐공사장 근처에서 마우로를 찾았다. 그는 야윈 몸으로 고철이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전보다 더 지쳐 보였다. 마우로 씨, 로레나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며 숨길 수 없는 떨림으로 말했다. 마우로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의아함이 가득했다. 당신 그 가게 여자잖아. 네. 로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마우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손수레를 내려놓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로레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편지를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과거와 여동생 브렌다에 대한 이야기. 제가 그렇게 냉정하게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사정을 몰랐고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우로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동정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로레나는 계속 말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싶습니다. 원하신다면 브렌다를 찾는 걸 돕고 싶습니다. 그 말에 마우로의 눈이 살짝 커졌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브렌다. 내 유일한 가족인데 이젠 평생 못 볼 줄 알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실 겁니다. 로레나는 조용히 말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이 마우로의 눈에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길모퉁이에 서서 손수레를 꽉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엿보였다. 로레나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가득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소. 마우로가 거칠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내게 먼저 사과한 유일한 사람이오. 근데 왜 날 도우려는 거요? 난 그저 노숙자일 뿐인데. 로레나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마우로 씨, 저도 선생님처럼 무력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선생님처럼 깊은 고통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차갑게 대할 때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순 없지만 적어도 저는 제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우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멀리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의심하는 듯 했고, 아니면 무시당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쉽게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브렌다를 말씀하시는군요. 로레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어쩌면 우리가 함께 그를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가 어디에 있든 당신 혼자 찾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마우로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를 도와주시겠다면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이미 치슈우세입니다. 많은 일들을 저 혼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브렌다를 찾기 편하도록 로레나는 마우로에게 저렴하지만 깨끗한 여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가 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녀는 특별히 그에게 새 옷 한 벌을 사주었고 물 몇 병과 간단한 음식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마우로는 봉투 안의 물건들을 바라보며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이렇게 대해준 적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로레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정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우로는 여관 의자에 앉아 창밖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눈앞의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새 옷을 가만히 쓰다듬었고 눈에는 감회가 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레나와 마우로는 시기록 보관소를 방문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통해 브렌다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마우로는 마지막으로 브렌다를 만났던 시간과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수년 전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여기를 떠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희망의 빛거리를 언급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마우로는 말했습니다. 약간 불확실한 어조로 기록 보관소의 도움으로 그들은 희망의 빛거리에 대한 몇 가지 역사적 기록을 찾았습니다. 브렌다가 몇 년 전 이 근처의 유치원에서 일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이미 이전했고 브렌다의 흔적도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브렌다가 살았던 희망의 빛거리로 가서 근처 주민들에게서 단서를 찾기로. 그곳은 오래되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동네였습니다. 거리 양쪽에는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 몇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브렌다를 아시나요? 로레나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황을 참을성 있게 설명했습니다. 나이든 부유한 남자가 문을 열고 마우로를 자세히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브렌다. 그는 아주 착한 아가씨였습니다. 항상 이웃의 아이들을 돌봐주곤 했죠. 하지만 나중에 이사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혹시 그가 남긴 연락처라도 아시나요? 마우로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매우 서둘러 떠났습니다. 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브렌다의 정확한 행방을 찾지 못했지만 로레나와 마우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네에 오랫동안 머물며 더 많은 주민들에게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마우로의 눈빛에는 점차 실망감이 드리웠습니다. 그는 길모퉁이의 긴 의자에 앉아 땅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나를 잊었을지도 몰라.
그는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집 없는 형이 방해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로레나는 위로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여동생이에요. 저는 믿어요. 가족 간의 유대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이 동네를 떠나려던 순간 한 어린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로레나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엄마가 브렌다가 우리 집 아래층 우편함에 편지를 남긴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로레나는 종이를 받아들고 고맙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그들은 재빨리 그 아파트 건물 아래로 갔습니다. 우편함 가장 아래층에서 편지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희미했지만 그린 베이라는 요양원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린 베이 마우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로레나는 마우로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린 베이로 가요. 그곳이 우리의 다음 목적지예요. 차는 도시를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따라 그린 베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마우로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감았습니다. 생각에 잠긴 듯, 기도하는 듯. 옆에 앉은 로레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대와 동시에 약간의 걱정을 느끼며. 브렌다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동시했어요. 마우로의 목소리가 차 안에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고 그 안에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마당에서 놀기 좋아했어요. 내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자신이 심은 작은 꽃을 선물해 주곤 했죠. 로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우로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어쨌든 그동안 나는 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그가 잘 지내고 있다면, 비록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를 위해 기뻐할 거야. 몇 시간의 운전 끝에 그들은 마침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린 베이 요양원은 넓은 잔디밭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심플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은 부드러운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린 베이 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렌다라는 여성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기 살고 계실지도 몰라서요. 로레나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접수원이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렌다 페레스. 그분은 여기 계십니다. 다만 최근 몸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가족분이시라면. 마우로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분의 동생입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접수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후 따뜻한 미소를 지닌 간호사가 마우로와 로레나를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어느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브렌다 씨는 지금 쉬고 계세요. 조금 힘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정신은 또렷하신 편입니다. 마우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방문을 밀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일은 가까운 여인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스했습니다. 브렌다 마우로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브렌다는
눈을 떴습니다. 마우로를 본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으며 마우로 정말 너니? 마우로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야, 브렌다. 내가 돌아왔어. 미안해.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게 해서. 브렌다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린 가족이잖아. 사과할 필요 없어. 형제는 침대 곁에 앉아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우로는 자신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어떻게 거리에서 힘겹게 살아남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브렌다는 건강 때문에 요양원에 오게 되었지만 늘 동생을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난 항상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 브렌다는 마우로의 손을 잡으며 깊은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널 보게 될 줄은 몰랐지. 나도 내가 널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마우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레나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영원히 이 기회를 갖지 못했을 거야. 브렌다는 로레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로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분이 다시 만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모든 일이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마우로와 브렌다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매달리고 있으니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팀은 말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캔드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팀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팀. 덕분에 제가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팀이 갑자기 물었다. 더 도움이 필요하세요? 캔드라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무슨 뜻이세요? 제 친구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팀이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들이 나를 도와줬지. 원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연락해 볼 수 있어. 하지만 캔드라는 망설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폐가 아니야. 서로 돕는 거지. 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끔은 우리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캔드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마이케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 후 며칠 동안 팀은 캔드라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기간 쌓아온 인맥을 활용하여 자선단체와 의료재단에 연락하여 마이케이를 위한 지원을 얻고자 했다. 동시에 그는 캔드라에게 부모님과 다시 연락할 것을 권유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결국 그들은 네 가족이야. 팀이 말했다. 이번 기회에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을 거야. 캔드라는 의구심을 품었지만 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어머니와 더 평화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했다. 팀과의 만남을 통해 캔드라는 점차 아버지 같은 보살핌을 느꼈다. 팀의 조언은 항상 따뜻하고 실용적이었다. 그는 캔드라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행동과 함께함으로써 그를 지지했다. 어느 날 우연히 캔드라는 팀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팀,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에게도 딸이 있었지만 우리는 연락이 끊겼지. 몇 년 동안 나는 그 아이를 찾고 있어. 죄송해요. 전 몰랐어요. 캔드라는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괜찮아. 팀은 고개를 저었다. 어쩌면 너를 돕는 것이 내 후회를 만회하는 방법일지도 몰라. 캔드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감동이 어렸다. 팀의 이야기를 통해 그는 깨달았다. 삶이 상실과 고통으로 가득 차더라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초여름 아침, 햇살이 커튼을 통해 식탁 위로 쏟아졌다. 캔드라는 짧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족과의 진솔한 대화를 위해 캔드라는 문을 열었다. 부모님 집 거실은 여전히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가정부가 그의 코트를 받아들고 위층으로 안내했다. 리처드는 서재에 있었고 안나는 아래층 정원에서 장미를 손질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안나는 정원에서 고개를 들었다. 차분한 말투였지만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는 없었다. 캔드라는 서재로 들어갔다. 리처드는 큰 가죽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자 신문을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거라. 아빠, 오늘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캔드라는 말문을 열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래,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고 싶구나. 리처드는 그를 바라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마이케이 치료는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부모님께 의지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캔드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힘으로 이 돈을 갚고 싶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리처드가 물었다.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고 친구들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망설이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마이케이를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를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리처드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의 인품을 의심하는 게 아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그가 너에게 가져다 줄 삶이야. 너도 알다시피 아버지로서 나는 네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아빠의 잘 산다는 항상 돈과 지위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캔드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어쩌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리처드는 한숨을 쉬었다.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나는 단지 아버지로서 내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다. 캔드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한때 오만했던 이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 서재를 나온 캔드라는 정원으로 가서 장미를 손질하고 있는 어머니 안나를 찾았다. 아버지가 도와주기로 하셨어. 이제 만족하니? 안나의 말투에는 여전히 냉랭함이 묻어 있었다. 엄마, 전 무언가를 얻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캔드라는 그녀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냥 엄마, 아빠에게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힘들긴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내 선택을요. 잘 지낸다고. 안나는 가위를 내려놓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픈 남자를 돌보느라 고생하는 게 잘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니? 네,
캔드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를 사랑하니까요. 우린 서로가 있고 그걸로 충분해요. 안나는 침묵했다. 얼굴에 드리운 복잡한 표정은 도무지 읽을 수 없었다. 어쩌면 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겠지. 내가 왜 마이클을 사랑하는지. 캔드라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절대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비난하지 않고 그는 나를 존중해.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고 믿어. 안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 잠시 갈등이 스쳐 지나갔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캔드라,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네가 왜 너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을 포기하는지. 그렇게 준비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캔드라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확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당신들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야. 안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캔드라가 부모님 집을 나설 때 그는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휴대폰을 꺼내 티모시에게 전화를 걸었다. 티모시, 나 방금 부모님 댁에서 나왔어. 상황은 어떻지? 티모시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온화했다. 아주 나쁘진 않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야. 캔드라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 그거 좋네. 티모시는 웃으며 말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야. 넌 이미 충분히 용감해. 캔드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티모시의 말은 언제나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마치 진짜 아버지처럼. 병원으로 돌아온 후 캔드라는 마이클의 병상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네가 자랑스럽다. 마이클은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너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예전이었다면 아마 도망쳤을 거야. 캔드라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은 맞물렸다. 마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속을 전하듯. 오후의 햇살이 병원 복도에 쏟아졌다. 밝고 따스하게. 캔드라는 막 정리한 서류를 품에 안고 간호사실에서 나왔다. 마이클의 병실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한 대기실을 지나치다가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모습을 보았다. 티모시였다. 그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약간 구부정한 등과 고요한 모습은 캔드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이 료슈스의 노인은 언제나 자신의 따스함으로 그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알아보려 한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캔드라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티모시가 전에 건네준 연락처 정보를 정리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었을 적 티모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풀밭에 서 있었고 곁에는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의 미소는 밝고 쾌활했다. 캔드라는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소년이 마이클의 어린 시절 사진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설마 티모시가 마이클의 아버지인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마음속에는
놀라움과 의아함이 교차했다.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사진 뒤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음 날 티모시를 만나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캔드라와 티모시는 카페 창가에 마주 앉았다. 바깥은 북적이는 거리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유독 조용하고 무거웠다. 티모시, 어제 당신이 준 서류에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캔드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사진 속 소년 말이에요. 그는 마이클과 많이 닮았어요. 티모시는 그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살짝 떨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캔드라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 말이군. 티모시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 애 이름은 앤드류야. 하지만 우린 모두 그 애를 밀리라고 불렀지. 어렸을 때부터 밀밭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캔드라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마이클의 애명도 밀리였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마이클, 그는 당신의 아들인가요? 캔드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티모시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애는 내 아들이야. 티모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가였고 일에만 몰두하다 가정을 소홀히 했다. 결국 그의 아내는 그를 견디지 못하고 어린 마이클을 데리고 떠났다. 그 후로 그는 계속 그들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다른 도시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모든 단서가 끊겼어. 티모시는 나지막이 말했다. 몇 년 동안 나는 계속 그들을 찾아다녔어. 지금 그 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를 기억이나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 캔드라의 눈광이 촉촉해졌다. 그는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티모시,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마이클은 당신을 기억해요. 그는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떠났다고. 그는 당신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캔드라는 조용히 말했다. 티모시의 눈의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는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아이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어. 언제나 강했고 또한 친절했지. 캔드라는 티모시의 손을 잡고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두 분이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캔드라는 티모시와 마이클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날 병원 병실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마이클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함이 교차했다. 티모시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병실 안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마이클은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며 입술을 가볍게 떨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까지. 당신이 제 아버지인가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약했다. 티모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래, 밀. 나다. 내가 널 오랫동안 찾았다. 마이클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손을 뻗었고 티모시는 곧바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모든 벽과 후회는 마치 이 손길과 함께 사라진 듯했다. 두 부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마이클은 티모시에게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했다. 캔드라와 어떻게 만났는지, 병마와 싸우며 어떻게 견뎌왔는지, 그리고 티모시는 마이클에게 사과했다.
오랫동안 품어온 죄책감과 자책감을 표현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마이클은 조용히 말했다. 다만 남은 시간 동안 지난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티모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거다. 병실 문 밖에 서 있던 캔드라는 눈가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재회는 마이클에게 아버지를 되찾아 주었을 뿐 아니라 티모시에게도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 운명의 안배인지도 모른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리듬감 있는 소리를 내며. 재회 후 며칠 동안 마이클의 정신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그것은 가족애로 다시 타오른 희망의 빛이었다. 티모시는 거의 매일 병실에서 마이클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오랜 세월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의사가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고 약간의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마이클 씨, 의사가 입을 열었다. 몸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새로운 화학요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이클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한 줄기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인가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충분한 체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심리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티모시는 마이클의 손을 잡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이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내 곁을 지킬 거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캔드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치료 첫날, 마이클은 화학요법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티모시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마이클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렸을 때 네가 가장 좋아하던 책 기억나니? 티모시는 갑자기 물었다. 마이클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듯 마이클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지의 마법사 말이죠. 아버지는 항상 그 악당 목소리로 저를 놀라게 했잖아요. 맞아. 티모시는 크게 웃으며 그 대사를 흉내내 보았다. 나는 오지의 위대한 마법사다. 누가 감히 내 영역에 침범하느냐. 마이클은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웃음소리는 작았지만 화학요법의 침울한 분위기를 떨쳐버리기에 충분했다. 간호사들은 옆에 서서